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 만족경기술자 김원숙입니다. 지금은 뭐 5강 다 해도 그죠? 계속 안 틀리죠? 이제는 완전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제 90강쯤 되니까 다 이렇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90강 같으면 장장하죠? 그래 해야만 이제 몸에, 이제 그 짧은 문장을 다 몸에 배입니다. 그죠? 계속 말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요, 제가 수질정합 방법과 유속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질정화와 유속의 관계는요, 그렇게 상관성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지금 제가 안 했던 부분들을 제가 뭉텅을 합쳐서 제가 오늘 수경시설에 관한 내용들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질정화 방법은 앞에 어떤 내용들, 우리가 그 물 아니고 우리가 환경법, 환경보존법 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수생식물 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 계속 어떤 물에 관한 내용에 관한 내용들 하면서 우리가 이 정화하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물에 관한 내용들은요, 모든 이런 정화 방법을 씁니다. 뭐 상수도도 그렇고요, 하수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뭐 동전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수생 뭐 생태학적인 기법 하면서 수생식물을 이용한 기법, 그 다음에 또 전기전도도를 이용한 전기전도를 이용한 기법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 아예 토양을 확 세척하는 기법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크게 한번 쪼갰습니다. 이거는요, 설계 기준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내용들을 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설계 기준. 제가 볼 때는 설계 기준만 제가 공부를 다 해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죠. 설계 기준을 그냥 보고 정말 영혼 없이 그냥 읽고 막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기준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게 왜 나왔지? 어디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요도를 이런데 넣었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를 두면서요, 설계 기준, 시공 시방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뭐 우리가 목재 기준 하면서 뭐 KDS 어쩌고 뭐 번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수질 정화 방법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하면서 우리가 앞에 수경시설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물의 어떤 수경시설에 앞에 지금 고려사항 하면서 딱 티 나온 것이 수원 나오죠. 그죠? 수원 나오고요. 수질 나오고요. 수량 나옵니다. 그죠? 수수수. 와, 좋다. 우는 없네. 자, 그래서 수수수. 또 수수수야. 수원, 수질, 수량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공적인 어떤 수경 시설을 할 때는 수반의 어떤 크기, 그 다음에 깊이, 폭 이런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규격이라고 하죠. 그게 뭐 분수가 됐든 실겨울이 됐든 연못이 됐든 규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구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토목에서의 구조는 뭘까요? 높이, 크기, 그죠? 그 콘크리트 어떤 큰 개념이고 우리는 작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깊이죠. 깊이의 어떠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가로 크기에 관한 내용. 그래서 크기입니다. 그게 규격인데, 이때 규격은 재료별 규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별 어떤 규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법규에 보면요, 어떤 기준이나 시행 규칙 이런 데 보면요, 구조나 규격을 가로, 세로, 폭으로 깊이 하면서 다 나눠 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울기도 있겠죠. 구조에는, 그죠? 기울기. 여러분 뭐, 단면 이런 것만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구조에 들어가니까 가로, 세로, 깊이,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부분들은 다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쓰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수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수원,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원 해놓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수조는 뭐 용도 맞게 따라서 크기 뭐 형태 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 하면서 여기 뭐가 나오나요? 앞에 상수, 지하수, 중수, 우수, 저류 정도, 지속적 공급이죠. 물은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물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을 이용한 수경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수든 뭐든 중수든 우수든 뭐 그 다음에 중수를 사용하든 우수를 사용하든 그 다음에 우수는 재활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공급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수질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앞에 정화 방법이 나오죠. 자, 우수를 사용하고 중수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정수를 해야 되는데 정수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정수 계획, 자, 물에 관한 어떤 정수 계획은 하수든 상수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법으로 해놨죠. 화학적 처리법하고 그 다음에 부영양화 대응법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조류 제거법 해놨죠. 그래서 뒤에 지금 부영양화 대응법과 화학적 조류 제거법은 지금 생태적인 처리법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다 따로 해놨네요. 어쨌든 가장 큰 거는 물리적인 처리법하고요. 화학적 처리법으로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폭기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또 쉽게 생각을 하려면 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어떤 요소라든지 아니면 꼭 강제성이 아니고 어떤 구조나 레벨을 줘서 자연적으로 뭔가 흐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 주는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동양에 물을 끌어들이는 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동양적용하고도 같이 연결시켜보면 옛날에 연못을 집안에 많이 파기도 하고 그 임원 16지의 이운지에 보면요, 집안에 연못을 만드는 법 아니면 산에서 계류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소세원 같은 경우도 물을 끌어들일 때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안압지 있었죠, 그죠? 물을 어떻게 끌어들였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산에서 저 위에서 원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럴 때 전부 다 그때는 뭐 화학적으로는 안 썼죠, 그죠? 화학적으로는 안 쓰고 정말 우리나라의 물리적인 어떠한 처리법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산에서 쭉 왔을 때, 수원에서 끌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폭기 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디선가 산에서 계곡을 이용을 해서 떨어져서 중간에 한번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면 나쁜 물질이 가라앉죠, 그죠? 그래서 침전법이 있죠. 침전을 시키고요. 폭기를 일으켜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중간에 여과를 시키죠. 자, 우리나라는 여기는 지금 말이 여과인데, 자, 우리나라는 밑에 뭐 망을 깔았을까요? 아니죠. 잔돌이나 아니면은 화강석을 이렇게 깔았어요. 화강석을 깔아서 중간중간에 계속 여과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흡착시키는 것은 이제 집에 와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렇게 심는 방법이죠. 그래서 폭기를 시키고요, 침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흡착을 시키는 거죠. 수생식물에 의해서 나쁜 물질을 마지막까지 경관성까지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처리 방법에, 우리는 지금 현대는 이게, 우리는 지금 옛날에 어떤 과거에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말 그대로 아주 긴 공정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계곡에서 끌어들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공정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서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폭기, 침전, 여과, 흡착하는 한 단계, 하나의 공정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폭기만 한다가 아니고요. 이 하나의 공정으로서 물을 정화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어떤 물리적인 거니까 이런 곳에 서울에 상수도가 진짜 이런 시설을 걸쳐요. 근데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죠? 그만큼 말 그대로 넓은 면적과 정말로 이 시간의 어떤 단계를 여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숯이나 무슨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리수,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건 하나의 공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법은 더 빨리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물이 너무 이제 더럽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죠. 주로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해서 바다로 내보낸다든지 하수도 기준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하수도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화학적 처리 방법이, 별표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수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화학적 처리법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제거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응집시키는 방법, 친화시키는 방법, 산화시키고 이온을 투입해서 시키는 방법. 이래서 하나의 공정은 아니고 각각의 뭐 공정일 수도 있고, 그때 미생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보면 산화시킨다든지 이럴 때라든지 이온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침전시킬 때도 그냥 침전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약품을 투입을 해서 전부 다 침전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죠? 그냥 침전시키면 어느 세월에 침전하겠어요, 지가? 그래서 이때 이제 화학적인 처리 대응법을 하면서 부영양화, 정말해서 부영양화, 이 화학적으로 뭔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영양화 대응법이란 게 있고요. 처리법이라기보다는 부영양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거죠. 질소나 어떤 일이 많았을 때의 대응법입니다. 부영양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부영양화하는 대응법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조류법, 화학적인 조류 방법,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대응법, 처리 방법이라고 보니 전부 다 대응법이죠. 그죠? 자, 위에는요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정수 계획 중에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좀 차이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디든 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정화의 어떤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여러분의 아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수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의 양, 이런 거는 유속하고의 관계고요. 옆에 보면 뭐 계류는 매닝 공식을 의한다, 폭포, 관의 유속, 분수 노절은 우리가 제조업체 재원에 따른다, 관의 유속은 베르누이 정의에 의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 지겹죠? 또 적혀있는 걸 제가 왜 읽어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자, 매닝 공식은요, 말 그대로 관의 거침을 보는 거죠. 관의 거침 안에 우리가 요 밑에 보면 흉관이라든지 흉관이라든지 어디 있지? 흉관이라든지 강간, 안에 보면 매끈하겠죠. 강간은, 그죠? 흉관은 좀 거칠하죠. 콘크리트 제품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유속이 관의 그침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진다. 유속이 좀 빠르게 하면 이런 그침의 정도를 전부 다 개수를 다 만들어 놔서 그게 우리가 일일이 옛날에 다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계산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산을 해서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아예 공식이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매닝 공식이에요. 그래서 평균 유속을 구하는데 말 그대로 관의 종류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진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유속을 빨리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관이 매끄러워야 된다. 매끄러우면 좋다라는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유속만 빠르면 됩니까? 이번에는 베르누이 공식이에요.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데 보통 베르누이 정의하기도 하고 베르누이 정리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유체 속력이에요. 자, 유체 속력과 수압의 관계입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려고요. 속력과 수압의 관계 해놨죠. 유속 및 수압 설계죠. 그죠? 정말에서 앞에 내용도 읽어보시고 정합이 어떻고 동합이 어떻고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머리 아프니까 뭐냐 하면 좁은 간을 통과할 때 유체의 속력이 빨라진다죠. 자, 우리가 수돗물을 틀 때 보면 딱 알아요. 간이 좁으면요 유체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저 5층 같은데 아파트 5층에 사는데요 그러면 수압이 빨라집니까?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떤 평정 환경 조건 하에 그렇겠죠. 그래서 수압을 높이려면 좁은 간을 써라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속력과 수압의 관계고요. 수압이 정말 좀 더 간단하게 저는 예를 산다면요. 수압을 높이려면 정말 아까 우리가 분수관계, 노즐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수압을 높이려면은 관의 굵기를 굵기를 낮추면요 어떻게 되죠? 유속이 높아지나요? 수압을 높이려면 관의 굵기가 수압을 높이려면 관의 굵기가 작아야 되고, 그죠? 관의 굵기가 아까 좁아야 된다는 거. 작다라기보다는 관의 굵기가 좁아야 되고, 좁으면은 유속이 높아지는 거죠. 유속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수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달리기를 빨리 하면은 열받는다. 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겠죠. 그죠? 자, 좁은 간을 여러분들이 넓은 곳에 우리가 달리는 것보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딱 하려고 보니까 다르네. 그래서 수압을 높이려면 우리가 굵기는 낮춰야 되고, 굵기를 낮추게 되면 유속이 높아지고, 유속을 높여야만이 수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베르누이 증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분수에 수압이 떨어져 있으면 수압을 높이려면 관의 굵기를 조금 더 관의 굵기를 크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유속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속과 수압의 관계는 어쨌든 베르누이 정이고요. 매닝은요, 관의 안에 앞에 여기 조도 개수로 나와 있죠. 그죠? 조도 개수에 따라서, 조도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관의 안에, 관의 그침 정도에 따라서, 여기 뭐라 하냐면, 반경과 경사, 그 다음에 조도 개수의 관계인데, 유속이 빨라지니까, 안에 그 침의 정도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침이 매끈하면, 안에가 깨끗하면 유속이 빨라진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말도 막 빨라지고 생각도 빨라지고 하니까 막 중간에 막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정의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요 해안사구인데요. 해안사구 하면서 하천의 종류하고 해안의 어떤 하구하고 해안하구하고 하천의 종류
우리가 하천의 유형, 하천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천 식생대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생식물은 어떤 거고, 수생식물은 뭐고, 염생식물은 또 어떤 건가.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